시시한 삶이 시시한 컨텐츠를 찾게 만들고 남들과 또 비교했을 때 더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야. 인류가 불안하거나 근심이 생길 때마다 먹는 약. 무맥락의 맥락이다. 옛날 사람. 책 초반부에는 이제 미디어는 메타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 책의 핵심 주장인 인쇄 매체에서 이미지 매체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이성적 담론이 이렇게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런 거,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지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뭐 정치 광고에 대한 얘기도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대통령 선거를 떠올려 보면은 어떤 후보가 나와서 국밥집에서 욕 들어가면서 국밥 한 그릇 먹으면 되게 서민적인 사람이 되고, 또 기타 치면서 눈물 한번 흘리면 되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많은 표가 왔다 갔다 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이런 이미지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하잖아. 우울증을 실제로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생긴 것도 이제 좀 매력적이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TV 세대였다면은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겠냐. 나도 생각해보면서 이랬어. 약간 우리가 정말 국가를 리드할 원수를 뽑는데 영향을 줘서 되느냐. 맞아. 예전 같으면 이제 링컨과 더글라스의 토론의 예를 얘기하고 있는데, 링컨의 시대에는 어떤 정치인들이 토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야외에서 토론을 하면 거의 한 7시간 동안 장량 토론을 하는데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서 그걸 다 듣고 있다는 거야. 링컨이 1시간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또 1시간 반론을 하고, 그런 걸 사람들이 되게 다 견디면서 그 시간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의 어떤 선거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은 중요한 중동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 내로 이야기하십시오. 30초 내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정말 30초에서 1분 동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충분한 역량이 있는지 이걸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되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텔레비전의 오락성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오락으로 만드는 게 문제라는, 텔레비전 세계에서 오락은 모든 담론을 압도하는 지배 인형과 같다. 무엇을 묘사하든 어떤 관점에서 전달하든 가장 중요한 전제는 즐겁고 재밌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진지한 텔레비전은 이라는 말은 언어 도단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텔레비전은 문화를, 쇼 비즈니스를 위한 거대한 무대로 바꿔버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었던 것은 텔레비전이 이런 것을 하기에 적합한 매체인지 한번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폭망한 토론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음악도 뺐고, 왜냐면 우리 한국의 이제 뉴스들을 생각하면 약간 처음에 나오는 음악을 생각해보면 되게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라든지 어떤 느낌을 주도록 그런 음악을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음악도 빼고 어떠한 광고도 빼고 되게 길게 80분짜리로 핵 문제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완전히 2%가 폭망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텔레비전이 대통령 토론까지도 오락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단지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양념으로 오락을 만드는 것 뿐이지, 이것은 실제로 그 토론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두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가 정보의 맥락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무맥락의 맥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컨텍스트 오브 노 컨텍스트. 그렇지. 그래서 모든 정보가 되게 파편화되어 있고 조각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일관성이 없는 그런 정보들을 접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헤드라인 뉴스, 그러니까 조각난 정보들이 뭐 살인 사건과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했다가 또 갑자기 뭐 연예 이야기를 한다든지 스포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 조각난 정보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하지, 막 광고가 끼어들잖아. 갑자기 막 면도기 광고를 한다든지, 전혀 앞에 이야기했던 거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되게 비극적인 뉴스를 들었을 때 슬퍼하고 그것이 뭐 어떤 문제를 갖는가, 어떤 걸 고칠 수 있는가를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기도 전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되어버리고 그것에 대한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막아버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그래서 무맥락의 맥락이다. context of no context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성적인 담론이나 이런 것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 그걸 지적하고 있지. 이 책을 읽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맥락이 없네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 자 다음은 이라는 말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뉴스 진행자가 방금 전에 보거나 들은 내용이 잇따라 접할 내용과 전혀 무관함을 알려주기 위해 사용한다. 그렇기에 이 구절은 초고속 전자 매체로 그려진 세상은 질서도 없고 의미도 없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단초이기도 하다. 뉴스 진행자가 자 다음은 하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살인사건도 없으며 참혹한 지진도 엄청난 정치적 실패도 조바심 나는 경기 결과도 그토록 험악한 기상예보도 없다. 뉴스 진행자가 자 다음은 하고 말하는 의미는 이렇다. 여러분께서는 앞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략 45초 동안 생각하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병적으로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략 95초. 그 정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게 이 뉴스라는 포맷이 전형적으로 저자가 이야기하는 미디어가 메타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들어맞는 거지. 왜냐면 형식을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질서도 없고 의미도 없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맞아. 무의식적으로 이런 개념이 생긴다는 거지. 이게 사실은 소셜미디어는 더 심하지? 그렇지. 나는 요즘 그렇게 막 동물 구조하는 게 많이 떠. 갑자기 막 여우가 바퀴에 목이 들어갔다든지 기린이 갑자기 철사에 이렇게 칭칭 감고 나온다든지 그래서 막 사람 구조하는 게 그렇게 많이 뜨거든. 또 불쌍해서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 밑에는 또 테니스 영상이 그렇게 많이 뜨거든.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나면 되게 한두 시간 보면 이제 내가 뭘 봤나 되게 허무해지는 거지. 그럼 미디어는 메타포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빠가 보고 있는 미디어는 오빠한테 어떤 세계관을 주는 것 같아? 소셜 미디어를 보고 있으면 그런 것 같아. 나는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재밌고 소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짧게 웃고 끝나는 일들이 그냥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전부다?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 어떤 한 가지를 길게 생각한다거나 좀 더 자기의 삶의 어떤 몇 년을 계획해서 어떤 것을 천천히 이루어가고 뭐 이런 것에는 점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되게 순간적인 만족을 얻거나 작은 일들 그런 것에만 그런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것에만 몰두하게 되는 그런 생각은 많아요.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점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는 지나치게 어떤 사실을 단순화하고 되게 쉬운 언어로만 전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한 문제들은 모호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되게 간결하고 문제를 되게 단순화시켜서 해결책도 되게 명확하게 정말 해결책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런 메시지만을 전달한다는 거지. 핵심은 모든 것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시청자가 개념, 특성, 문제 등에 대해 수초 이상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뉴스는 짧을수록 좋으며 복잡한 것은 금기다. 미묘한 차이는 무시해도 상관없으며 유보 조건이 많으면 메시지를 단순화하는 데 방해된다. 시각적 자극으로 생각을 무력화해야 한다. 나도 이제 왜? 갑자기 그 생각났어. 그 논문 기사 난 거. 재미 과학자 치매 치료의 실마리를 풀어. 그러니까 나도
과학의 대중화를 늘 생각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염두에 두면서도 하려고 막상 했을 때 되게 답답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 사람들한테 어떻게 단순화시켜서 전달해야 될 것이냐.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전달된 어떤 과학 지식이란 게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거기서 생산된 지식과는 되게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단순화시켜서 전달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하는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도 뭐 한국에는 코로나 저항 유전자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과학자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굉장히 왜곡된 주장이고 그렇게 되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떤 인식과 그것을 다시 사실이 아닌 것을 또 설득해야 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낭비라는 거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냐 아니냐를 듣고 싶은데 어떤 많은 문제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텔레비전 같은 시각화 매체에선 다루기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로 네 번째로 이제 정보가 과잉이 됨으로써 관련이 있는 것들을 관련 없는 것들로 만들어 버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기서는 전신의 발전부터 그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저기까지 사람이 가지 않아도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잖아. 그렇게 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정보가 전달이 됐다라는 거야. 이제 전쟁, 범죄, 사고, 홍수와 같은 것들이 이른바 오늘의 뉴스로 등장했다. 데이비드 토로가 암시했듯이 전신은 관련 있는 것들을 관련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도처에 흘러넘치는 정보는 이를 접하는 사람과는 거의 또는 전혀 관련이 없다. 여기서 또 되게 재밌는 말을 쓰는데 그게 정보 대비 행동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내가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액션이 너무 적어졌다는 거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냥 무력감만 느낀다라는 거야. 정말 아는 것들 많은데 오히려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그 전신에 그 모스부호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해독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기생충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 모스부호를 사용한 거잖아. 모스부호를 사용해서 거기서 이제 편지를 썼지만 누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전하겠냐는 거지. 혹은 막 말을 타고 며칠 동안 가가지고 뭔가를 전해야 될 때 쓸데없는 말을 전하겠냐는 거지. 오히려 의사소통 수단이 되게 어려우면 그치. 노력이 많이 들면 정말 중요한 정보만 전할 수밖에 없다. 그치. 막 말을 타가지고 왔는데 저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을 해주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접하는 정보는 대체로 특정한 행동을 결정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에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 즉 행동, 가치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신이 빚어낸 정보 세계로 인해 온 세계가 뉴스를 위한 배경으로 전락하자 사람들은 일말의 통제감마저 상실해버렸다. 세상 만사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제 역사상 최초로 질문과 무관하게 답하고 때로는 응답할 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전신으로 인해 시간이 단절되고 주의력이 결핍된 새로운 세계가 조성되었다. 전신의 주된 능력은 정보의 운송량이지 정보를 수집하고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좀 정보 과잉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심의 범위를 좀 좁혀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어떤 중요한 이슈가 터졌을 때 소위 뭔가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뭔가 SNS에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되고 그렇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아니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기한테 관련이 있는 주제들을 관심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찾아보려고 하면은 필요한 정보들은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관심의 범위를 좀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좁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첫 번째 미디어는 이제 메타포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변화한 그 매체로 인해서 공적 담론이 어떻게 변질되고 약화되었느냐
어떻게라는 그 문제점을 이제 4가지 정도로 지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미지 중심으로 사고함으로써 진실을 왜곡시킨다. 두 번째는 맥락이 사라졌다. 세 번째는 단순화된 내용만을 선호한다. 네 번째는 정보 과잉으로 인해서 중요한 정보를 골라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무기력감만 느낀다. 정보는 많은데 내가 거기에 행동할 수 있는 정보는 적어서. 네. 그다음에 오락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오락이 어떤 공공 담론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왜 이렇게 오락에 집착하고 오락에 탐닉하게 되는 것인가. 순간적인 만족을 얻는 그런 오락을 늘 봐야만 하는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체를 예전처럼 돌리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 오락, 유머, 농담 이런 것에 대해서 커트본의 것의 문장을 한번 인용을 해볼게. 나라 없는 사람에서 쓴 부분인데 유머는 두려움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다. 프로이트는 유머가 사람이 좌절했을 때 생겨나는 몇 가지 반응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다른 대목에서는 유머는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한 발 물러서서 안전하게 바라보는 방법이다. 즐거운 오락거리를 찾을 때는 그 뒤에는 피하고 싶은 어떤 두려움의 감정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게 공감이 되었고, 그럼 우리는 왜 무엇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단편적인 오락을 추구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삶이 결국에는 좀 시시하게 느껴져서가 아닌가. 나 같은 경우엔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되게 무기력하고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 삶이 시시하게 느껴져. 그리고 게다가 남들과 또 비교했을 때 더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런 것을 좀 견디기가 힘들고 이런 것을 직면하기가 되게 두려운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에서 단편적인 재미를 금방 느낄 수 있는 오락 컨텐츠를 찾게 되고, 이런 걸 보면 볼수록 그런 날의 끝에는 더 무기력하고 자기 삶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시시한 삶이 시시한 컨텐츠를 찾게 만들고 그것이 다시 자기의 삶을 정말로 시시하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그게 우리가 오락에 탐닉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마취제를 흘려보내는 정맥 주사가 바로 텔레비전이 아닌가. 그러면서 로버트 맥닐이라는 사람이 이제 헉슬리 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소마는 바로 텔레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소마라는 게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그 책에서 미래에 인류가 불안하거나 근심이 생길 때마다 먹는 약의 이름이래. 근데 소마를 먹으면은 곧바로 행복감을 되찾게 되는 그런 약인데, 그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소마라는 거는 바로 텔레비전이다 라고 누군가가 이제 추후에 이야기를 한 거지. 지금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또 그 자리를 대체하게 맞아. 사실 오락이란 거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은데, 오락 혹은 뭐 재미 이런 것이 꼭 나쁜 거는 아니잖아. 근데 재미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재미에도 여러 층위, 레벨이 있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여기 책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저자가 봤을 때는 뉴스도 그러니까 오락인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는 교육 컨텐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세서미 스트릿, 한국으로 말하면 약간 뽀뽀뽀 유치원이 아니라 뽀뽀뽀랑 어린이 유치원인가?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이랑 뽀뽀뽀 옛날 사람. 그런 것들이지 이제 세서미 스트릿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교육이 TV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송국 경영진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냥 재밌는 컨텐츠인데 유익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 근데 그런 컨텐츠들의 예시를 생각을 해봤다? 사실은 이 컨텐츠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재미가 있는데 유익하기도 한. 혹은 그랬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지. 예를 들면 설민석 선생님 역사 이야기라든지 뭐 팟캐스트 중에 뭐 지대 너비앗 같은
재밌지만 유익한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이냐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재미가 목적인데 유익함이 더해진 것과 그거를 진짜 전달하려는 의도.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든지 뭐 아무튼 뭐 좀 더 행동을 유발하고 싶다라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 자체가 재밌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변화하고 오락적인 재미가 아니라 정말 인간이 사고함으로써 재미를 느끼고 배움으로써 느끼는 그런 재미,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그 재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냐 혹은 교양 컨텐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식이 전달되는 그 전체 과정이 재밌는 건데 그 와중에 무언가를 습득하게 되는 거. 근데 2번이 나쁘냐는 거지. 그 두 번째 케이스가 나는 재밌는데 유익한 게 뭐가 잘못됐어? 라는 생각은 일단 있다. 근데 이 책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게 진짜 교육을 내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젊은이가 분별력과 발상력 그리고 통찰력을 갖춘 인물이 되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고 분투해야만 성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초등학교 때 과목이었잖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런 것들이 이제 배움의 분투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라면 누군가가 그 요점을 되게 잘 정리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풀어줬어. 똑같이 배우기는 배워. 근데 그 미스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실제로 본인이 사고해보고 본인이 정리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정리한 걸 되게 재밌게 이야기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 그 전달 자체는 되겠지만 내가 정말로 그렇게 통찰력 있는 또 다른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재밌지만 교육적인 컨텐츠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마치 교육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우리 같은 2차 컨텐츠를 접했으면은 스스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게 소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치.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고 읽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시간 주기로 했는데 지금 행간을 넣어보자. 뭘 줄까? 매체가 메시지를 좌우하는 예들을 열받지 마시고요. 매체가 메시지를 좌우하는 예시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하나 정도 예를 주면은 좀 같이 생각해보기 알겠어. 편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한 예시는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일기를 쓰는데 앱에다가 쓰거든. 근데 앱에다가 쓸 때랑 손으로 쓸 때랑 되게 달라. 그래서 내가 글씨를 별로 잘 쓰지 못해. 그러니까 매체라는 그릇이 담을 수 있는 메시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매체의 속성을 따라서 메시지가 변화된다라는 개념이잖아.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나의 매체라는 그릇, 나의 악필 그리고 쓰는 것 그 귀찮고 누군가가 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솔직하게 쓰기도 좀 어렵고 어쨌든 그 그릇이 나한테는 되게 한정적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일기를 그냥 앱에다가 쓰고 그렇게 해. 그래서 이제 내가 글씨로 쓸 때 훨씬 더 짧고 진짜 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는 형식적인 글이 된다면 앱에다가 쓸 때는 더 생각을 깊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지. 오히려 앱에다 쓰면 더 깊은 생각을 왜냐면 쓸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확률이 적고 글씨를 쓰는 게 느리기도 하고 뭐 써봤자 안 예쁘고 하니까 별로 쓰고 싶지가 않은데 타이핑은 했을 때 되게 예쁜 UI를 가진 이 앱에다가 일기 앱에다 쓰는 게 좋거든. 이런 예시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상 시간.